네, 4강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강은 이제 사업계획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공간정보 프로그램 활용, 현장조사, 그리고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출을 통해 나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벌기의 연장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실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식생복구 사업 역시도 저희가 극소규모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강의인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저희는 벌기란 연장이나 식생복구 사업을 할 거고요.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적는지에 대한 것들이랑 그거에 맞는 이제 방법론이 어디 있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탄소 등록부에 보시면은 이 홈페이지 들어가시고 이제 여기에서 플러스 누르신 다음에 방법론 이용 안내 방법론을 보시게 되면요, 사회공헌연 산림탄소 상세제도 방법론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운 받으셔서 보시게 되면은요, 네, 이렇게 신규조림, 재조림, 벌기란 연장, 식생복구, 목제품 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그리고 수종 갱신, 그리고 산불 피해지, 산지존여 억제 방법론 총 8개의 방법론이 있고요. 각각의 방법론에 대해서 들어가 보시면 먼저 벌기란 연장 사업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방법론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어떤 적용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거를 모니터링 해야 되고, 구획화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산정식은 어떻고, 흡수량은 어떻고, 배출량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이런 모니터링 인자들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적을 때도, 그리고 사업 설계를 할 때도 이런 방법론을 먼저 보고 내 사업지에 적합한 방법론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적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사업계획서 작성을 양식만 보고 적으시려면 아마 많이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작년부터 좀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제 이용 안내에 기타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산림탄소 상세제도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벌기란 연장, 그리고 식생복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용어 정리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적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예시를 통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가장 많이 관심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던 이제 벌기란 연장과 식생복구 방법론 2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만들었는데, 계속해서 다른 방법론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한번 가이드라인 좀 간단하게 보시면은 가이드라인 개요, 작성 방법, 그리고 산림 조사 방법, 흡수량 산출 방법, 등록부 활용 및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방법, 그리고 용어 정리,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서 이제 요것들을 조금 읽어 보시고 실습 교육을 들으시면은 더 많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시면 어떤 식으로 자료가 어디에 있고 어떤 걸 참고할 수 있다부터 다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작성을 하시는 게 이해도를 위해서 아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물론 사업계획서 작성도 교육으로 이번 강의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보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나 혹시라도 제가 설명 미흡한 부분들은 찾아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 세부적인 예시랑 그 이슈 사항들, 어떤 거는 조심해야 된다, 작성 요령이나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벌기란 연장에 대한 사항과 식생복구 방법론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하는 수강자 분들께서 이제 사업자라는 가정하에 이제 사업계획서를 적는 것을 실습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실습 자료는 직접 이제 작성을 하시고, 그 정답 파일은 저희가 별도로 올려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면 페이지 91페이지부터인데요. 저희가 벌기란 연장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첫 번째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식생복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벌기란 연장과 식생복구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교육을 추진하게 되는데, 식생복구는 소규모인 사업 대상지는 극소규모 양식이라고 해서 한글 파일인 사업계획서가 아닌 엑셀 자료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간략한 양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생복구 같은 경우에는 극소규모 양식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넣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우선은 벌기란 연장 사업을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식생복구 방법에 대한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1페이지 보면은 일단 요거 내용이 뭐냐면은 저희가 예시 문제를 만든 거예요. 이제 사업계획서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사업 교육생 분들께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사업계획서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려면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91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한국 기업에 근무하는 김철수 씨는 해남금 송오리에 소재하고 있는 사유림에 대하여 사회공헌형 산림탄소 상세제도 거래형을 하고 탄소 흡수량을 인정받으려고 한다. 사업기간은 24년 3월 25일부터 54년 3월 24일까지 30년간 하고, 벌기란 연장을 통한 산림 경영 방법론 버전 2.0 이 최신이죠. 요거를 적용한다. 그리고 벌기란 연장 사업 수행을 위한 최초 산림 조사 시기는 24년 3월 25일이고 이를 시작일로 설정을 한다. 그리고 좀 특이사항, 벌기란 연장을 통한 산림 경영 방법론 적용 조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필지는 산림 경영 계획서가 작성돼 있고 산림이 정의에 부합하며 산림 경영이 가능한 필지임을 확인하였다. 요 벌기란 연장에 대한 조건들이나 어떻게 흡수량을 산정해야 되는지는 저희 산림탄소 등록부 홈페이지 방법론 있거든요. 여기서 방법론에 대한 기술들이 다 돼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읽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런 가정하에서 이제 저희가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들을 다 여기서 일단 다 넣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지 소재에 대한 정보, 소재지, 임야구, 뭐 지번이 2개가 있는데 2개가 18.08, 어디서 많이 본 숫자죠. 이거 저희가 상강에서 예시로 산출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상지 전경 및 근경 자료, 이모 정보 다드림, 요거는 2강에서 말씀드렸죠. 찾은 개황 임한 현황, 요거는 이제 사전 정보, 내 필지가 어떤 현황이 있다라는 거를 사업계획서에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음, 요것도 말씀드렸죠. 토지 이용 규제 현황, 얘는 왜 필요하냐면 여기가 산림 경영을 하는데 제한된 요인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증빙 자료로서 중요하다고 했죠. 보존 준보전 산지의 분포 현황, 네, 요것도 나중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태 자연도, 요런 부분은 사실 꼭 생태 자연도를 넣을 필요는 없는데, 일단 내 필지가 건전한 산림이고, 네, 법적으로 제한사항이 없다, 요런 거 증빙 자료는 사업자들이 필요하면 생태 자연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빙 자료들을 제시해야 됩니다. 뭐 지자체 조례라든가 요런 걸 해서 내 필지는 산림 경영이 가능하고 법적이나 제도적인 추가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족하고 뭐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다라는 거는 사업자분들께서 사업계획서에 추가로 이제 언제든지 첨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 설계 관련 자료에 대한 사항인데요. 얘는 이제 이것도 많이 봤죠. 아까 각 구획별로 면적 산출한 거고, 그러니까 요런 정보들이 나중에 1강이랑 2강이랑 3강에서 한 정보들이 사업계획서에 다 녹아져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표본점 배치를 어떻게 했다라던가, 표본점 개소수는 어떻게 했다, 표본점 구조는 어떻게 했다, 요런 사항들이 세세하게 기재될수록 사업계획서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표준지 설계는 소나무림, 참나무림, 잣나무림, 기타 화렵수림 해서 이렇게 표준지가 이렇게 배정이 됐다. 요 공간 정보도 이제 만들 수 있겠죠. 이 층하를 나누고 구획을 구하고 표본점을 설정하고, 네, 요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당연히 면적도 산출할 줄 알아야 되고요. 표본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계획이다. 요것도 이제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심점 관리를 어떻게 하고 표시목 관리를 어떻게 했다는 내용들은 이제 2강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표본점 관리에 대한 사항을 사업계획서에 따로 넣으면 좋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모니터링을 아주 잘 하고 있고 특별한 이슈가 없다는 거를, 이제 내 사업은 관리가 잘 되는 사업이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1차적인 이제 눈에 띄는 거는 표준지를 어떻게 관리할까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 현황도 이제 사업자가 이제 제시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인분 현황, 그리고 조사 결과 자료는 한글 조사 야장이랑 자동 산출기 이제
이 자료를 참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순수량 선정 관련 자료도 참고를 하게 되면은 사업계획서에 다 넣을 수 있고요. 사업에 따른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출, 이게 PL이 프로젝트 라인이죠. 쉽게 말하면 요거에 대한 것도 이제 방법론에서는 방법론 문서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자동 산출됐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래프, 이 탄소 저장량 그래프, 아까 상강에서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런 그래프들을 최대한 많이 사업계획서에 담아서 보여주면은 됩니다. 비용 속성 관련 관리에 대한 자료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사업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지금 사업계획서에서는 이런 표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 사업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이면은 5% 위험도, 예산이 확보된 경우는 1% 위험도, 그리고 관리적 위험도는 불법 벌채나 과다 벌채 가능성, 그리고 준보존 산지, 보존 산지에 대한 퍼센트, 그리고 재해 발생률, 이번에도 대한 산불이 났지만 이런 재해 발생률에 대한 리스크도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율은 이제 임업 통계 연보상의 피해 비율을 통해서 산불 산사태 병해충의 피해 발생 비율을 이제 산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산정을 하게 되고요. 우리 사업의 종합적인 피해 위험도는 몇 퍼센트냐면은 이것도 이제 방법론상의 피해 발생에 대한 것들은 운영 표준상에 산정할 수 있는 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1.665%다 라고 저희가 계산을 해놨습니다. 일부러 이제 요거는 계산하기 데이터를 찾고 이제 예제 문제로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요런 걸 해놨고요. 요거는 이제 사업계획서 설명할 때도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잠재적 위험도가 이제 재정적 위험도, 관리적 위험도, 사회적 위험도, 그리고 산림재해 발생률 요런 식으로 다 조사를 해서 전체가 11.6665%가 나왔고요. 얘는 나중에 언제 쓰이냐면은 사업계획서 등록 단계에서 쓰이는 건 아니고 나중에 모니터링하고 인증령 발급받을 때, 그러니까 잠재적 위험도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산림탄소 흡수량을 발급을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업계획을 등록하고 5년 뒤에 모니터링해서 검인증을 받아가지고 산림탄소 흡수량을 예를 들어 100톤을 받았다 하면은 11.665니까 12%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예치금을 저희가 회수를 해갈 겁니다. 그러니까 100톤 중에 12톤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사업자는 88톤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12톤은 왜 우리가 가져가냐고 하면은 이번에 산불이 발생한 것처럼 사업 대상지가 재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사업이 갑자기 끊길 수도, 중단이 돼서 이행이 안 될 수도 있으면 그만큼 용속성에 대해서 이슈가 생기는 거고, 탄소 저장량에 대한 증진 목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치금 개념으로 해서 뽑아두고 그거를 피해본 탄소량만큼을 예치율로 모아둔 탄소로 차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리스크를 대비해서 우리가 진흥원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치금 개념으로 이제 버퍼량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용어로는 탄소 버퍼량을 저희가 가져간다. 다만 이제 이 사업지가 30년 동안 전혀 위험이 없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가져간 버퍼량은 저희 사업자한테 30년 차에 회수해서 돌려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얼만큼 회수해야 되냐, 버퍼가 예치율이 얼만큼 돼야 되냐에 대한 거는 이제 요런 위험도 수준으로 산정하는 기준에 맞춰서 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계획 관련해서 이제 산림을 그래서 5년 뒤든 10년 뒤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항목을 관리할 거냐에 대한 것도 예시 문제, 예시 파일에 다 있고, 모니터링 계획은 몇 년치로 한 거냐, 조사 장비는 어떤 걸 했냐, 요런 자료들이 이제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첨부 자료 같은 것도 내가 추가 자료로 어떤 걸 첨부했는지, 요 첨부 자료를 안 내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시트는 당연히 저한테 주셔야지 저희가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는데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산림경영 계획 인가서나 토지 이용 계획도나, 그리고 특히 이제 쉐이프 파일을 누락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대상지 경계에 대한 쉐이프 파일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1강에서 설명한 것처럼 .shp 쉐이프 파일만 주시면 안 되고
PRJ나 DBF나 SHX 파일까지 4개를 묶음으로 해서 전부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가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야장 제출하셔야 되고, 그럼 임용코 채취 사진 요런 거나, 그리고 임야대장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1번에 사업대상지 임야대장은 왜냐하면은 토지 소유주랑 사업자랑 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토지 소유주랑 사업자가 다르면은 6번에 협약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저희는 탄소 상세 사업은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사업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은 협약서를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가 A이고 사업자를 B로 하고 싶다면 A랑 B랑 별도의 탄소 흡수량 소유권에 대한 이런 협약서가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첨부 자료로 필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붙임으로 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따로 파일 사업계획서 붙임으로 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별도 파일로 해서 압축하셔서 첨부 자료는 따로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적어야 됩니다. 이제 사업계획서 양식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사실 산림 경영사업 자체가 산림에서 경영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복잡합니다. 산림 생태계를 정량화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굉장히 많죠. 산림 경영 사업에는 이제 벌기는 연장 사업이랑 수종 갱신 사업이 있는데, 벌기는 연장 기준으로 일단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사업 계획서의 사업 개요, 사업 적합성,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사업 추진 계획, 비용 속성 관리, 모니터링 계획, 환경 사회 경제 영향 평가,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사업자분들께서 사업 계획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 개요부터 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사업자, 실무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참여 유형, 요거는 예시는 1.0인데 2.0이겠죠. 그리고 사업 유형, 참여 유형은 거래형, 사업 기간은 30년, 뭐 보통 30년이니까 요런 식으로 하고, 대상지 위치 면적, 그리고 사업 내용은 뭐냐, 요것은 보통은 이제 요런 식으로 적어도 되고, 아니면은 타이핑으로 나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요런 거를 적어도 됩니다. 요런 부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나중에 이 사업계획서를 왜 적는지 누가 볼지를 생각하면서 적어야 돼요. 결국에는 사업자들의 목적은 자발적, 첫 번째는 내가 탄소 흡수량을 발급을 받으면 내가 넷제로를 하기 위해 자기가 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ESG를 경영하는 기업이나 단체 혹은 뭐 정부 부처도 포함이겠죠. 요런 구매자들한테 내 사업이 건전하게 산림을 관리해서 나온 탄소 흡수량인 것을 어필을 하고, 판매하는 용도로 이제 사용하시는 사업을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업 계획서는 결국 누가 볼 거냐, 후자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구매하는 분들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 내용을 그냥 기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벌기를 연장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보다는 이 사업 내용을 어떻게 할 거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굳이 정량적인 숫자로 제시되지 않는 측면보단도 정성적인 측면에 대한 거를 많이 넣어주시는 게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구매자가 안심해서 살 수 있는 거죠. 특히 요즘에는 지속가능성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내용에 관한 것도 기재를 이제 구매자가 누군지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서 적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산탄소 순흡수량은 이제 계산된 흡수량, 연간 몇 톤이고, 요런 거는 이제 자동 산출 시트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흡수량 배분 비율,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사업자와 토지 소유주가 다를 경우 협약서 등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중복성 확인, 당연히 같은 필지에서 예를 들어 뭐 배출권 거래 제도나 뭐 CDM 같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요. 탄소 관련해서 상세 제도뿐만 아니라 이런 제도와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것이 이제 디번들링 평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디번들링 평가가 뭐냐면은 이제 소규모 사업 대상지라고 해서, 만약에 소규모 사업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 과정이 간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극소규모 양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제 사업 계획서를 적을 수 있고, 행정 지원을 어떻게 보면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일부러 사업자가 가까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지를 쪼개서 이 소규모 사업 형태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 지원을 하는 그 제도에 대한 악용이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디번들링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요거 로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규모 사업의 거리가 1km 이내인가를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등록 시점이 2년 이내인가, 그리고 사업 규모가 연간 예상 감축량 3,000톤 이하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3,000톤 이하를 소규모 사업으로 보는 거고, 그 중에서 만약에 1km 이내에 2년 미만의 사업이 등록되어 있으면 얘는 디번들링 사업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가까이 있는 사업, 그리고 최근 등록된 사업은 소규모로 쪼개지 말고 크게 하나로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번들링 평가는 한번 과정에 따라서 내가 디번들링 사업이 이전에 등록된 사업이 혹시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디번들링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주셔서 사업계획서에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번 항목으로 넘어가서 사업 적합성에 대한 이제 사업계획을 적는 란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뭐 일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지가 어떤 곳인지 이것도 이제 잘 적어야겠죠. 이것도 사실 정해진 틀이나 양식은 없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살림인지를 어필을 잘 하는 거겠죠. 예, 그런 걸 적는 건데, 이제 첫 번째로 대부분 적는 게 이제 사진. 아무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사진 자료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죠. 우리 살림, 내가 사업에 등록하고자 하는 살림은 이러한 현황이 있고, 그리고 위치는 어디에 있어서 뭐 사업자들이나 아니면 민간들이 이용하기 쉽고 이런 관심이 많은 사업지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적상으로는 어디다, 그리고 제외지 정보. 우리 사업지는 지정 면적 중에 우리 살림은 제외지를 몇 헥타 제외하면은 제외지는 어떤 게 있다, 요런 걸 해서 살림, 우리 사업지 정확한 살림의 면적이 몇인지 요런 거를 제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 대상지의 적합성은 벌기년 연장 사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적용 방법론은 벌기년 연장 사업인데 벌기년 연장 방법론에 대해서 적용 조건을 보시면 산림 경영 계획서가 작성되어 있냐, 이제 산림 요건에 해당되냐, 임목 벌채가 가능한 지역이어야지 베이스라인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산림 경영이 가능한 지역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 증빙을 해줘야 됩니다. 방법론에 맞게. 참고로 이제 내 살림이 살림이야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저희가 FAO에 제출한 살림의 정량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최소 면적이 0.5헥타 이상이고, 나무들의 평균 수고가 5m 이상이고, 수간 울패도가 10% 이상인 지역을 살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살림이 이게 맞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산림 경영이 가능한지, 뭐 이용 제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는 거고요. 사업 시작일, 내 사업을, 산토 사업을 언제 시작할 거고 판단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적는 란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추가성 분석에 대한 항목입니다. 추가성이 뭐냐면은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성 분석에서는 크게 법적 제도적 추가성이랑 경제적 추가성이 있는데, 법적 제도적 추가성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예를 들어 벌기년 연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래 벌채도 가능하고 산림 경영도 가능한 지역인데, 벌기령 이상의 나무 임지에 대해서 벌채를 안 하고 산림 경영 탄소 흡수량 증진을 위해서 산림 경영을 계속해서 이 사업을 등록을 할 거야.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강제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증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탄소 흡수원 증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법에서 당연히 강제를 해서 사업자가 해야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희 산림탄소 상세 제도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업자가 당연히 강제로 당연히 의뢰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내가 자발적으로 탄소 흡수량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다라는 거를 증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적 제도적 추가성은. 그런 경제적 추가성이라는 것은 뭐냐, 아까 법적 제도 추가성이랑 유사한데 얘는 경제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 산림 경영을 한 벌기년 연장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벌기년 연장을 통해서 뭐 나중에 목재도 키울 수 있을 거고, 그 안에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산림 사업들을 하고 금액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벌기년 연장 사업이 당연히
경제적으로 이윤이 더 많이 남아서 나는 탄소 상세 사업을 한다 라고 하는 거면은 얘는 경제적 추가성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정리를 하게 되면은 탄소 상세 사업을 하는 A에 대한 경우랑 그 상세 사업을 안 하고 다른 활동을 하는 B에 대한 경우가 있다면은 당연히 난 이 두 개 A랑 B에 대한 경우 중에 A 사업이 더 돈이 돼서, 그러니까 탄소 사업이 더 돈이 돼서 나는 탄소 사업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 추가성에 위배되는 거고, 결국에는 나는 A랑 B랑 비교해 봤을 때 B가 물론 돈이 더 많이 벌리고 경제적으로 유리하지만 나는 산림탄소 흡수량 증진을 위해서 이 산림탄소 상수 사업 A에 대한 옵션을 선택을 하겠다 라는 거를 증빙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개념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약간 논란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도 이런 경제적 추가성에 대해서는 항상 좀 해야 되고, 다만 저희 산림탄소 상세제도 운영 표준에 따르면은 온실가스 흡수량이 6만 톤 이하의 사업인 경우에는 경제적 추가성 입증은 이제 제외를 하고 법적 제도적 추가성만 입증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대규모 사업 아니고는 경제적 추가성은 일단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계산해 보니까 예상 온실가스 흡수량이 6만 톤이 넘어간다 하면은 이제 내가 그러면 벌기력 연장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벌기력 연장을 하는 옵션, 그러니까 탄소 상세 사업을 하는 옵션이랑 벌기력 연장을 안 했을 때, 그러니까 목재를 벌채하고 수확하고 뭐 요런 시나리오가 있겠죠. 뭐 임산물을 재배하고 벌목을 하고 나무를 팔고 요런 B 옵션을 비교를 해서 경제적으로 A 옵션이 경제적으로 덜 유리하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벌목을 하는 이점보다 탄소 흡수 사업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탄소 사업을 자발적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를 입증을 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3번 목록이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입니다. 이제 이 표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상강에서 했던 이제 이산화탄소 흡수량 자동 산출 시트에서 이 결과값들이 정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이제 흡수량 개요, 내가 얼마가 나왔고 총 얼마를 이제 30년 동안 할 것이다, 뭐 연간 몇 톤에 대해서 나올 거고 1헥타당 연간 몇 톤에 대해서 나올 거라는 정보들은 이제 자동 산출기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엑셀 자료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됩니다. 그리고 대상지 구획화에 대한 경우도 이제 그 예시 자료에 있는 것처럼 내가 구획을 어떻게 나왔고 표준지를 어떻게 설계했다라는 거를 공간 정보나 표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 사업에 적용한 구획화 기준 작성도 내가 층하 구획을 나누는 거는 뭐 임소반으로 했냐 임상도로 했냐, 아니다 나는 구획을 안 나누고 단일 구획으로 해서 진행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구획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본 사업에 적용한 표준지 설정 기준, 예를 들어 나는 각 구획별로 1% 이상으로 설계를 했다, 그리고 0.04 헥타에 반경 11.3m 반경의 원형 표준지로 했다 라는 내용들을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획별 산림 조사 결과는 얘도 이제 자동 산출기에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뭐 구획은 면적이 뭐고 헥타당 제적은 몇이고 평균 임력이 몇 나왔고 우점 수정은 뭐고 지지수는 뭔지, 이제 이 자료들은 어디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할지를 이제 파악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표준지 조사 야장이나 조사에 대한 정보들, 얘는 이제 다 정보를 취득했을 거니까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위치도, 그리고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는 이력 기반 설정이랑 법률 기반 설정이랑 관행 기반 설정 방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국제 제도에서 가져온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일단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벌기력 연장 같은 경우에는 관행 기반 설정 방식입니다. 원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은 이력 기반 설정 방식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벌기령에 대해 산정할 때 내 필지 주변에는 물론 법적으로 예를 들어 소나무는 40년생이 되면 벌기령으로 돼 있는데, 뭐 과거에 한 30년 전부터 해서 우리 동네는 소나무를 뭐 20년에 한 번씩 베었다 하면은 이런 증빙자를 제시하면은, 아 그래? 그러면은 소나무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상에서는 소나무는 40년대 베는 걸로 산정을 했는데, 너희 동네가 과거에서부터 20년간 이제 벌채를 하였으면 그 소나무에 대한 벌기는 20년을 해줄게. 요런 것이 사실 이력 기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기준이에요. 왜냐면은 이력 기반으로 있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 개도국 기준에서는 많이 있죠. 그리고 법률 기반이 뭐냐면은 이제 법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사실 벌기는 연장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법률 기반이랑 관행 기반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관행 기반을 이제 설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법률 기반은 쉽게 말하면은 어떤 시나리오를 가정을 할 때냐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벌기령 연장에서 벌기령은 산림자원법에 근거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요소는 법률 기반 설정 방식이 엄밀히 말하면 맞습니다. 다만 이제 관행 기반이 뭐냐면은 사업 대상지 인접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이제 활동들을 이제 시나리오로 이제 요소로 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벌기령 연장에서 벌채 이후에 어떤 조림 수종을 심을래 하면은 저희가 10년 그 지역의 10년 통계 자료를 통해서 아까 상강에서도 이제 베이스라인의 수종 식재를 편백나무로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관행 기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관행 쪽으로 많이 한 거를 시나리오 요소로 삼는다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은 시나리오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력이랑 법률이랑 관행 기반이 다 섞여 있게 되죠. 근데 이제 저희는 관행 기반으로 했다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게 뭐 둘 다 적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만 적는 분이 있는데, 굳이 하나만 적으라면은 순서가 이력 기반을 검토해 봤는데 아니다 그러면 법률 기반으로 넘어가야 되고, 법률 기반으로 검토했는데 아니다 하면은 관행 기반으로 넘어가야 되고, 이런 순서가 다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력 기반은 아니고 법률 기반은 일부 요소가 있는데 완전 적용하기는 불가능하고, 관행 기반은 이런 요소가 있어서 관행 기반 설정 방식을 채택했다 라는 식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예시 자료는 다 있고요. 그래서 요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도 예시를 보면은, 본 사업은 관행 기반 기준으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설정한다. 법정 플러스 관행 기반인데, 네, 법정 벌기령 도달 기준 인분의 경우 모델 볼체 후 무슨 수정으로 재조림하는 것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설정했기 때문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시에 대한 사항이죠. 그 다음에는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입니다. 산정의 개요나 이제 산정 방법들은 다 방법론에 나와 있고요. 방법론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고, 이산화탄소 흡수량에 대해서는 아래 식으로 산정을 한다.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은 아래 수식으로 구한다. 요런 거는 방법론에 다 나와 있어서 방법론에 대해서 서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차적 배출량도 이제 5%로 하고 누출량은 2%로 한다. 그래서 결과값은 몇이 나왔다. 요런 거랑 플러스로 아까 말씀드렸던 산림탄소 저장량, 베이스라인이랑 프로젝트 라인에 그런 탄소 저장량 그래프까지 넣어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해지겠죠. 요런 자료들은 방법론 또는 이제 자동 산출기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사업 추진 계획이 뭐냐면은 산림 벌기령 연장 사업을 하면서 탄소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계획입니다. 보시면은 당연히 예시로 나와 있는 거는 4.1 산림 갱신 숯가꾸기 이목 생산이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상식적으로 벌기령 연장은 벌채를 안 하겠다는 건데 4.1은 없겠죠. 네, 4.1은 벌기령 연장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 갱신 계획이 30년 동안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숯가꾸기 계획은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벌기령 연장에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숯가꾸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임목 생산도 숯가꾸기 산물로 생산을 하는 걸 생산이 가능하니까 보통 4.2 숯가꾸기나 4.3에 대한 임목 생산 계획을 적습니다. 요거는 보통 산림 경영 계획서가 있으면은 숯가꾸기나 임목 생산 계획까지 다 짜져 있으니까 그 내용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은 비용 손석 관리인데, 비용 손석 관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당장 사업 계획서 상에 필요한 항목은 아니고요. 모니터링을 해서 산림 탄소 흡수량을 발급받을 때 저희가 그 위험도를 관리를 해서 위험도가 몇 %인지를 산출을 하고, 그 퍼센트 비율만큼을 버퍼량으로 저희가 가져갑니다. 이걸 이제 산림 예치를 한다고 하는 거고요. 예치율이 따라서 이제 가져가게 되고, 그 버퍼량은 저희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탄소 사업이 실제 위험한 일이 생겨서 탄소 흡수량이 뭐 마이너스가 됐다거나 아니면 피해를 받아서 탄소가 이제 공중으로 날아가서
손해를 봤다거나 하면은 저희 버퍼량으로 이제 오프셋하는, 상쇄하는 용으로 쓰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운영 표준 다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는지. 예치율이나 위험도 산정 기준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5%, 확보된 경우는 1%, 재정적 위험도가 있고, 그 관리적 위험도는 불법 벌채나 과다 벌채, 그리고 산지 전용에 대한 그런 것도 있죠. 준보존 산지가 5%, 보존 산지가 1%, 그리고 사회적 위험도는 기본적으로 1%, 그리고 산림 재해 발생 가능성은 산불, 산사태, 병해충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산불, 산사태, 병해충에 대한 위험도를 어떻게 산정하냐면은 이모통계 연보에서 나오는 전체 면적 중에 피해 면적이 몇이 되는지 지자체 단위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 전체 산림 면적이 예를 들어서입니다. 100헥타면 10년 동안에 피해 면적이 예를 들어 30헥타다 이러면은 위험도는 30%가 되는 거죠. 피해율은. 이런 식으로 피해율을 산정을 해서 위험도를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각각에 대해 퍼센테이지를 기재하고 요 버퍼 예치율 산출식을 넣으면은 전체 비율, 전체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위험도가 나옵니다. 이 위험도에 대한 자료는 이런 애매한 자료들, 가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자료들은 저희가 예시 문항에 다 넣어놨습니다. 예시 문항에 다 넣어놔서 요렇게 11.6665가 됐다. 요렇게 다 정리를 해놨고요. 당연히 위험 완화에 대한 대책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6번의 모니터링 방법론인데요. 모니터링 방법론은 사업자가 내 필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현장 조사 표본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그리고 QA, QC,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 원칙도 준수하겠다 라는 내용이라 항목을 이렇게 관리하겠다 라는 거, 그리고 모니터링 계획 및 고정 데이터 인자는 어떻게 하겠다, 특히 모니터링 주기, 그리고 모니터링 방법, 모니터링 주체 및 관리 지원 체계, 특히 이런 부분에서 이제 QA, QC에 대한 사항들을 많이 적어 주셔야 돼요. 결국에는 퀄리티 어슈런스랑 퀄리티 컨트롤인데, 내가 이 사업이 결국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사업 계획서나 모니터링 보고서는 나중에 구매자가 참고를 할 겁니다. 다 탄소 흡수량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보고 판단을 하는 자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품질 평가를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한 품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산림 사업에 전문성이 있고 산림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유지를 하겠다는 거를 최대한 어필을 하는 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거, 특히 이제 현장 조사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도 나와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모니터링 방법에서도 이제 표준지를 기준점을 설치하고 표시목을 설치해서 이제 표준지에 훼손 안 되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라거나 이런 내용을 넣어주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 항목인데, 이건 환경, 사회, 경제적 영향 평가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사업계획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모범 사례를 저희가 공개를 할 건데요. 7번에 대해서는 빈칸으로 놔둘 겁니다. 왜냐하면은 환경, 사회, 경제적 영향은 사업자들이 적기 나름이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생물종 다양성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휴양림의 제공, 국민들에 대한 삶의 질을 제고한다던가 요런 내용을 적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환경적 영향을 보시게 되면은 생물종 다양성을 증진시키는지 아니면은 훼손시키는지 이런 장단점을 적게 돼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이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적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요거는 타당성 평가를 진행할 때에도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업자들이 생물종을 증대시키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건 아니고, 사업자가 결국에는 별도로 모니터링 때 증빙을 해야 되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행이 됐는지는 모니터링 때 이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이죠. 내가 하는 상세 사업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요거는 정성적인 내용을 어필하라고 이제 적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영향 같은 경우에는 단점, 위험도만 적어놨는데 긍정적인 것들도 많이 있겠죠. 사회적 영향은 예를 들어 인식
탄소에 대한 인식이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제고가 된다던가, 아니면은 이 탄소 사업 크레딧을 나중에 받으면은 지역 사회에 공헌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이해관계자들이 같은 경우에도 중복이긴 해도 요 탄소 크레딧들이 이해관계자가 이제 주민들을 통해서 이제 판매 비용이 분배가 되고, 이런 것들이 분배금으로 다시 탄소 산림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갖추어지고, 이런 관계자망 거버넌스를 통해서 건전한 이제 산림탄소 흡수량을 증진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부 자료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첨부 자료들은 사업계획서만 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이런 사업계획서 플러스 이런 첨부 자료들도 다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벌기령 연장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벌기령 연장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적어야 되는지, 그리고 의도하는 바가 뭔지, 어떤 거를 강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식생복구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법을 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생복구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업자분들께서 국소규모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국소규모 양식이 따로 있거든요. 엑셀 한글 파일로 적는 게 아니라 엑셀로 이제 작성을 하면서 이제 그 국소규모 양식을 만드시면 되는데, 여기 국소규모 양식의 장점은 벌기령 연장 방법론이나 산림경영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자동 산출기가 따로 있었잖아요. 국소규모 양식 안에 이런 자동 산출하는 것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계획서를 적으면서 탄소량을 계산을 할 수 있게 양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시 문제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교재에서 페이지는 113페이지부터고요. 일단은 당연히 벌기령 연장처럼 어떤 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식으로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이제 한국 기업에 근무하는 김나박 씨는 서울특별시 강수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지에서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였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도시숲이죠. 이에 대하여 산림탄소 상세제도를 활용하여 탄소 흡수량을 인증받고자 한다. 사업기간은 24년 3월 25일부터 30년 동안이니까 54년 3월 24일이고요. 식생복구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식생복구 방법론은 당연히 최신의 식생복구 방법론이겠죠. 사업 유형, 참여 유형은 거래형, 사업 기간은 이렇게 되고요. 사업 대상지 위치는 강서구 땡땡땡 번지 외 60필지 총 5.2헥타. 그리고 조성 현황은 기존에 어떻게 돼 있는지도 증빙을 해야 됩니다. 식생복구 방법론은 기존 공토 조성 전에는 단연생 초번이 5.2헥타를 차지하고 있는 공토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이 완전 센 낮이가 아니라 초지랑 관목 있는 지역이었다는 거죠. 차단숲 조성 전에는. 그리고 대상지 경계 좌표는 이 지역을 이제 점으로 찍으면서 경계를 그린 거예요. 경계들의 좌표들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경계 좌표들을 선으로 이으면은 대상지 면적이 되는 거죠. 대상지 위치도는 설계 도면으로 했고요. 대상지 과거 이력은 단연생 초번 우점이 되어 있고, 사업부 원경 사진, 이제 근경 사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 이력이 왜 중요하냐면은 식생복구 방법론도 이제 방법론 문서를 보면은 제한 조건 중에서 10년 전에 산림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산림이 훼손된 지역을 다시 도시숲으로 조성하는 경우는 저희가 이거를 도시숲 조성 사업으로 해서 탄소 상쇄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에 산림이었는데 훼손을 하고 다시 이제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세 사업으로 등록이 불가능하고요. 요거는 그린워싱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10년 전 정도까지 계속 낮이었음을 입증을 사업자가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 이력사진 10년 전 사진을 이렇게 제시를 한 거고요. 10년 전 사진을 보면은 얘는 애초도 산림인 데는 없었고, 이런 초지 대상지에서 식생 복구를 통해서 도시숲을 조성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업 대상지 식재 현황은 이제 느티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메타세카이어 해서 만본 조성했고요. 다 6년생 묘목으로 식재.
누출량率, 배출량은 방불론 기준에 따라서 5%, 이제 2%로 각각 적용을 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극소규모 양식에 바로 넣어볼 건데,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자료에 저희가 정답지를 올려놨습니다. 요거를 보고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을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 극소규모 양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엑셀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표지, 요약, 사업개요, 사업평가, 방불론 적응평가, 식재 수정 정보, 이산탄소 흡수량 계산, 모니터링 계획, 기타 증빙 자료, 참고로 이제 매개변수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채워 넣으면은 사실 이산탄소 흡수량 시트는 얘는 벌기령 연장과 다르게 다 사업계획서 안에 다 내장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극소규모 양식이 이렇게 해서 행정이 간소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약부터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에서 설명을 보시면은 이 회색 칸은 직접 입력, 분홍색 칸은 콤보박스로 선택 입력, 파란색 배경은 자동으로 입력되는 거기 때문에 적을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파란색은 자동으로 나중에 입력이 되는 맞물리는 자료이기 때문에 적을 필요는 없고요. 표지부터 보시겠습니다. 표지에서 이제 회색 화면, 회색 배경을 보시면 사업명은 이제 어떤 걸 적어야 될지 요건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한국기업 식생복구 사업, 사업자명은 한국기업이고, 사업 유형이나 작성일자는 식생복구 방불론 버전 2.0이고, 이제 식생복구 방불론에 대한 거는 2022년 11월 4일자에 만들어진 겁니다. 요거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른 자료랑 맞물려서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요약본도 일단은 넘어가고, 사업 담당자는 한국기업 김나박 사원, 부서는 ESC1, 전화번호는 이렇게 기재, 이메일도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번 시트인 사업 개요를 보시게 되면은 사업명은 이게 다 물려있는 거거든요. 표지에 적은 게 물려가는 거기 때문에 파란색은 적을 필요가 없고 회색이나 분홍색을 선택하면 알아서 채워집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장소 및 면적은 아까 예시 문제처럼 강서구 화곡로 땡땡땡 번지외 60필지 5.2헥타입니다 하고, 시행 장소의 위치는 여기 양식에서는 XY 좌표로 넣으라고 했는데, 만약에 공간 정보를 별도로 제출할 경우에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GIS 쉐이프 파일로 별도 제출하면은 여기 대신에 요거 삭제하시고 그냥 이미지나 요런 공간 정보 파일을 첨부해 주셔도 돼요. 공간 정보의 대상지를 첨부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 자료는 일단 요거는 이제 경계에 대한 보시게 되면은 예시 문제, 경계에 대한 요 좌표, 요렇게 점 찍은 좌표들에 대해서 입력을 한 자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적용 방법론은 이렇게 돼 있고요. 사업 설명의 목적이란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하는 란입니다. 이것도 사업자가 적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본 사업은 국민들이 보건과 환경의 증진, 그리고 도시숲 조성 확대로 인한 탄소 흡수량의 확보를 위하여 차단숲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내용은 화곡로 땡땡땡 번지외 60필지에 대하여 5.2헥타 규모의 차단숲 조성하였으며 만본위 수정을 숙제하였다. 이런 거를 적으시면 되고, 사업자는 한국기업이고 이산탄소 분배 비율은 100%이고요. 그리고 사업 유형에 대한 거 콤보박스로 거래인지 비거래인지 해서 거래형이고, 단일 사업인지 묶은 사업인지, 얘는 단일 사업이죠. 여러 시공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차단수 조성 사업 하나의 사업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 시작일은 사업 시작일과 관련된 계약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30년간이라고 했죠. 2024년 3월 25일이죠. 25일. 요런 것도 다 콤보 박스로 만들어 놨습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2054년 3월 24일. 요렇게 요거고요. 이런 식으로 다 콤박스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자동 계산입니다. 여기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시트의 사업평가. 얘도 요런 문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됩니다. 뭐 중복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CDM에 해당 필지가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이냐, 다른 제도에 등록이 돼 있어서 중복성이 있냐, 요거에 대한 거고요. 당연히 다 아니라고 해야지, 얘라고 돼 있으면은 이제 사업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성 평가 결과는 중복 아니. 그리고 디번들링 평가도 이제 아까 벌기를 연장했을 때 디번들링 평가의 로직이랑 똑같이 흘러갑니다.
여기서 만약에 얘를 하게 되면은 다음에 조사하게 되고, 네,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니오라고 하면은 디번들링 평가가 만족된다. 그리고 법적, 제도적 추가성 평가도 이제 기존의 사업 극소규모 양식이 아닌 곳에서는 이제 법적, 제도적 추가성에 경제적 추가성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항으로 일단 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요런 것들을 만족하냐 안 만족하냐에 대해서 하시게 되면은 추가성 평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요 중에 포함이 돼 있다 하면은 추가성이 만족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 등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요런 것들이 조건으로 만족이 아니오로 다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기 필지가 어떤 조건인지. 그리고 방법론 적용은 식생복구 방법론에서 기본 조건을 만족하냐는 건데, 첫 번째로 사업 대상지 면적이 0.005헥타 이상 사업인지, 그리고 신규조림 제조림 사업 대상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지, 그리고 도시숲을 조성한 사업인지 요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용 불가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산림인 지역이었는데 훼손하고 도시숲을 조성한다면은 당연히 적용이 불가능하고, 기존의 산림 지역이었는데 도시숲을 조성한다는 경우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도시숲 조성하고 식생복구 사업의 목적은 나지 아니면 초지 같은 곳에서 나무를 새롭게 조성하는 것을 기본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필지가 10년 전 정도에 이 필지가 산림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산림의 조건은 FAO 기준으로 인해서 최소 면적 0.5헥타 이상, 수간 울패도 10% 이상, 임목의 평균 수고 5m 이상인 임지를 산림이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만족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산림의 조건이 10년 전에 아니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개, 최소 면적, 수간 울패도, 임목의 평균 수고 조건 중에 하나라도 아닌 것을 증빙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업자는 어떻게 증빙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올해 이 항공 영상이나 현장을 방문해서 여기 지역은 산림이 아니었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10년 전에 해당 필지가 조사된 자료가 없다면은 여기는 산림인 지역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크게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최소 면적은 항공 영상으로 과거 10년 전 항공 사진이나 항공 영상을 통해서 최소 면적이 0.5헥타 였는지 아닌지는 파악이 가능하고, 수간 울패도도 항공 영상을 통해서 여기가 수간이 울패되어 있는 정도를 확인 가능하니까, 이 두 개가 아니라는 것은, 두 개 혹은 한 개 이상이 아니라는 것은 10년 전 항공 영상으로 판단이 가능하고요. 사실 일목의 평균 수고가 5m 이상이었는지 10년 전에 어떤 나무 비슷한 것들이 있긴 했는데 이 인목의 평균 수고가 5m 이상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길은 없죠. 현장 조사를 그 당시 10년 전에 안 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최소 면적이 0.5헥타가 안 된다라거나 수간 울패도가 10% 미만이라는 방법으로 10년 전에 여지기 지역은 산림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제 사업자들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복 조건입니다. 이게 신규조림 재조림 방법론이 저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식생복구 방법론이랑 신규조림 재조림 방법론이 조금 유사합니다. 둘 다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은 나지나 나무가 없는 나지나 이제 초지에서 이제 나무를 심으면은 그 심은 나무가 자라나는 것만큼의 흡수량을 발급을 하는 제도인데요. 그러면 신규 조림, 재조림인지 아니면 식생복구 사업으로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심플하게 말하면은 굴삭기 등 터파기를 사용해서 사명 정리 작업을 시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시행이 된 거면은 식생복구로 가시면 되고, 안 돼 있으면 신규 조림, 재조림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재 수정 존보인데요.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예제 문제에서처럼 요런 수종들을 다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특히 요런 느티나무, 요런 나무 종류들에 대해서 다 있고요. 수종 분류 코드, 적용 그룹 코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분홍색에 대한 거는 콤보 박스고, 이제 회색은 몇 번 정도인지 타이핑을 하시면 되는데, 도시숲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산림에서
이제 적용되는 인자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목수화표라던가 이런 걸로 시나리오를 그리는 게 아니라 산림과학원에서 연구한 탄소 지킴이 도시숲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숲의 생태 현황이나 연차별로 자라나는 인자들이 도시숲이랑 산림이랑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로수를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아는 산에서 자라는 거랑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자를 산림에서 적용하는 인자랑은 다른 인자를 적용한다. 근데 이 분류 코드가 뭐냐면은 이 인자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탄소 지킴이 도시숲에서 정의하는 분류 코드별로 이 생장량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코드를 수종별로 자동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고, 수종 분류랑 적용 그룹별로 이제 생장량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도지숲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분류 코드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거는 이제 콤보 박스에 넣고 하면 자동으로 분류 코드가 그 기준에 맞춰서 분류가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조사된 계획서에서 이제 본수 같은 게 몇 번이 식재되는지는 설계 도면에 다 있으니까 이런 본수를 적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이산화탄소 흡수량 계산하는 시트입니다. 베이스라인이랑 이제 프로젝트 라인, 그리고 배출량과 누출량, 순흡수량이 산정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사업전 베이스라인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보시게 되면은 사업전 사업 대상지가 단연생 초본이거나 관목이 정착하여 우점하였던 대상지였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적는 겁니다. 여기 예시 문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미세먼지 차단 숲이 조성되기 전에는 보시면은 여기서는 단연생 초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단연생 자체 평가에서 예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그리고 면적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베이스라인 산정되게 됩니다. 식생복구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사업 방법이 기존의 나지 혹은 초지였던 곳에서 나무를 심는 겁니다. 만약에 낮이었으면은 기존에 어차피 베이스라인 흡수량이 아예 없던 상황이니까, 만약에 여기가 관목이 없었다고 하면은 0으로 베이스라인 흡수량이 0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초지였으면은 상식적으로 이제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초지도 다 갈아버리고 이제 숲을 조성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초지였던 부분이 어쨌거나 미약하지만 초지도 탄소를 계속 흡수할 거니까 그 부분을 빼야 되지 않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라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얘도 초지나 관목이 있었던 지역이었으면은 초지나 관목을 훼손하고 차단숲을 조성을 했을 테니까 초지 관목이 30년간 얼마를 흡수했는지는 지를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탄소 흡수량을 발급할 때 요거를 뺀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사업에 따른 이산화탄소 흡수량, 프로젝트 흡수량인데요. 식생복구에서 프로젝트 흡수량은 간단합니다. 그 식생을 심고 이 식생이 흡수되는 양을 이제 프로젝트 흡수량으로 보게 되고요. 요거를 이제 자동으로 긁어 오게 되고, 식재시 임명은 아까 6년짜리를 심는다고 했죠. 요거를 6으로 다 맞춰주시면은 되고요. 나머지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들어가서 이제 산출 값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사업 배출량과 누출량은 사업에 따른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5% 그리고 2%로 되고, 총 값은 이런 식으로 베이스라인 빼기 프로젝트 라인 빼기 배출량 빼기 누출량으로 해서 여기 식이 적혀 있죠. 232톤이 되겠네요. 매년 232톤, 30년 동안은 7,000톤이 되겠네요. 얘는 물론 예상값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결국에는 자동 산출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계획에서는 기존의 사업 계획 극소규모 양식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나 모니터링 시에 관리돼야 되는 인자에 대해서 다 이제 콤보 박스로 만들어 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구들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측정 방법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최초 모니터링 시기라던가 모니터링 계획, 모니터링 주체, 사업기간 내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계획, 이런 것들은 별도의 모니터링 계획이 있으니까 적어주시면 되고, 특정 장비나 모니터링 모식도나 설명, 비용 속성 관리 방안,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는 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증빙 자료인데요. 기타 증빙 자료는 이제 이런 설계 도면이나 조성 현황, 네, 원경, 근경 사진, 이런 사진들을 넣는 란이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식생복구 사업에서도 물론 극소규모 양식이겠지만 그러면은 이 엑셀 자료만 제출하면 되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 엑셀 자료에서 가정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증빙 자료로 다 제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증빙 자료 꽤 많이 제출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 이용대장. 토지 이용대장은 왜 필요할까요? 당연히 소유자랑 사업자가 같은지 다른지, 만약에 다르면 협약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식생복구 관련 계약서 착공서류, 준공서류, 도면 등 수량과 면적이 증명 가능한 자료, 설계 도면이겠죠. 준공시의 설계 도면, 그리고 준공사진 대지, 그리고 사업 시작일 설정 및 사업 적합성 검토서, 수관 1패도 검토서, 모니터링 계획서, 그리고 GIS 파일, 흡수량 산정에 활용한 개선에 대한 증빙 문서, 그리고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기타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증빙 자료들을 다 제출을 별도로 또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아무리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좀 간소화하고 좀 엑셀 자료로 편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증빙에 대한 사항들은 별도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식생 설계 도면이 잘 됐는지도 저희가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이제 6번, 7번, 8번 같은 경우에는 추가 여기에서 증빙이 안 되거나 이슈가 발생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양식 1, 2, 3을 따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양식 1, 2, 3 참조라고 되어 있는데 양식이 어디 있냐면은 얘도 산림탄소 등록부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산림탄소 등록부를 보시게 되면은 관련 서식에 보시면 이용안내 관련 서식에 보시면 산림탄소 상대사업, 식생복구, 극소규모 사업계획서, 양식 공유 있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엑셀 자료 있고요. 그리고 추가 제출 양식이라고 해서 양식 1, 2, 3에 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양식이 1번, 2번, 3번 요것들은 별도로 작성을 해주셔서 제출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게 되면 극소규모 양식에 대해서는 다 작성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매개 변수 같은 것도 이제 웬만하면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매개 변수도 아까 말씀드렸던 수종별 그룹, 도시숲 주요 가로 수목에 대한 탄소 저장량, 임령에 대해서 연도별로 얼만큼 저장되는지 시나리오를 그리는데 중요한 인자죠. 이런 인자들이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건들면은 계산이 잘못되거나 이상해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극소규모 양식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이 완료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강의였는데요. 이제 4가지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사업자분들께서 산림탄소 상세 사업의 기초 역량을 강화하시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멘트는 기후변화 대응, 이제는 산림이 대안입니다로 하였는데요.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산림은 이제 탄소 흡수원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분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자분들과 지자체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교육을 통해서 사업자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고 고품질이 산림 탄소 크레딧을 발급을 해서 탄소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저희들은 이제 열려 있고요. 산림기후산업실 274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